2004년 2월 4일, 북경 겨울은 매우 추웠습니다. 주말을 앞둔 불금이라서 사람들은 술집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술집 골목에서 조금 떨어진 주차장이 넓은 가라오케 술집에는 사람이 상당히 모여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택시며 호객 경위하는 사람들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새벽 1시 20분. 그때 중년의 한 남성이 술집 문을 열고 나옵니다. 아우, 취한다. 그래. 오늘 즐거웠어.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게. 들어가. 술에 취한 그는 비틀거리며 가라오케 주차장 방향 내려오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승합차 한 대가 그 앞에 멈춰섰고 승합차에서 3명의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 사건 용의자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로 에? 아이고, 가다니요. 아유, 어디로? 승합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중년 남성의 두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두건을 씌웠습니다. 잔말 말고 들어가! 중년 남성의 친구들은 경찰 복장을 한 경찰관이 끌고 가는 바람에 무서워서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웅성거리기만 했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서둘러 운전석으로 가서 운전대를 잡았고 경찰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은 중년 남성의 팔을 잡고 승합차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승합차는 떠났고 친구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승합차는 도시 외곽의 비포장 도로를 한참 동안 달렸습니다. 중년 남성은 두건을 뒤집어 쓴 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이라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참 동안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승합차는 도시 외곽 외진 곳에서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팀장이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야! 그 자식 데리고 내려! 승합차에 같이 타고 있던 두 사람은 중년 남성을 끌고 내렸습니다. 그들은 수갑 채운 남성의 머리에 씌운 두건을 벗겨주었습니다. 강한 불빛에 눈을 뜰 수도 없었던 중년 남성은 앞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도밭이었습니다. 경찰이 왜 경찰서로 가지 않고 포도밭으로 본인을 끌고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포도밭 창고로 남성을 끌고 들어가 밧줄로 기둥에 묶었습니다. 야, 잘 묶어. 왕류아가 느슨하게 묶으면 또 때린단 말이야. 전에 그놈 잘못 묶었다가 풀고 도망가는 바람에 총 쏴서 죽여버렸잖아. 돈도 얼마 못 받고. 중년 남성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납치범 중 덩치가 큰 치엔지는 밧줄을 묶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치엔지는 생각이 나지 않자 자신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그 옆에 있던 공범은 아이씨, 당신 누굴 닮았다는 거야? 일 안 해? 아이씨, 짜증나게. 누굴 닮았는데 이 호들갑이야? 뒤에서 밧줄을 다 묶은 공범은 인지를 앞으로 걸어온 뒤 다시 두세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로프다. 이거
영화 배우 우로프네? 이거 실화야? 어? 인질범들은 본인들이 묶어놓은 인질이 유명 영화배우라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지엔지는 창고 안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왕래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엄청난 사건이 생겨버렸어. 지엔지는 그대로 두목 왕리화를 데려왔습니다. 이거 봐. 영화배우 우로프야. 어휴, 어떡하지? 우로프는 중국의 국민 배우였습니다. 왕리화는 월척이 들어왔다며 지엔지는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왕리화는 한 손에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와 전화기를 들고 우로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이, 우로프 씨. 집에 전화해서 이 계좌로 2억 송금하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쏴 죽여버릴 거니까. 아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2억이란 돈을 마련합니까? 새벽이라서 은행도 문 닫았을 텐데. 돈 구할 수가 없지요. 그러자 왕리화는 아이, 닥치고 빨리 돈 구할 공리나 생각해봐.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끝내버릴 거니까. 한참 동안 실갱이하던 두 사람 사이에 정막이 흐르고 저 혹시 돈이 급하시면 돈 많은 제 친구한테 현찰로 돈 가져오라고 할게요. 그러자 왕리화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라면서 흔쾌히 전화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왕정? 나 우로프야. 우로프?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그리고 아까 병선한테 끌려가던데. 친구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게 있지? 내가 지금 아주 급해서 그랬는데 돈이 한 2억 필요하거든. 지금 가지고 나와줄 수 있지? 친구는 이 새벽에 전화한 우로프가 이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친구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술집에서 우로프가 승합차에 실려갈 때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친구는 그 차 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경찰서죠? 오늘 새벽에 영화배우 우로프가 납치된 것 같습니다. 납치차 번호는 FH2059번입니다. 경찰은 차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특공대를 파견해 포도밭 일대를 포위하고 왕리프와 그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왕리프와 그 일당은 베이징 1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왕리화는 1978년 9월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리화가 어렸을 때 가족을 구타하기 시작했고 리화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두 아들을 때리는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를 말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러다 애들 죽겠어요. 그만해요. 야이씨, 지금 뭐라고 했어? 나보고 명령하는 거야? 이것을 봐줬더니. 왕리화는 9살에 처음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처음으로 돈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아버지는 아들의 범행을 눈치챘고 왕리화는 12살이 되던 해 더 이상 아버지한테 맞고 사는 것이 싫다면서 마을 앞 하수구 배수로에 웅크리고 3일 동안 숨어 지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하수구에서 떨고 있는 아들을 꼭 안으며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했고 두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왕리화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애들 좀 모아왔어? 오늘 계획한 대로 그놈들 털어야 하니까 장비들 챙겨. 그리고 우리는 촉법소년이라서 바로 풀려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리화는 학창시절부터 조직을 결성해 잘 사는 집을 털어서 용비로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창시절 내내 사고를 쳐도 그냥 풀어줬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생일이 몇 개월 지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손에 서류를 들고 법원에 찾아갔습니다. 왕리화가 어릴 적 아버지에게 맞으며 자라면서 정신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며 진단서와 약을 처방받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왕리화가 아직 미성년자였고 정신 분열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증명이 되었으며 초범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그에게 선처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가 판사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절도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수감은 그를 더욱 잔인한 악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흉악범들과 복역하다 보니 그동안 사회에서 본인이 저지른 범행은 우스운 애들 장난이었습니다. 흉기 들고 돈 몇 푼이나 뜯었던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왕리화는 출소를 얼마 앞두고 교도소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출소 후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리화는 출소 후 집안에서 범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자꾸 본인 방을 기웃거리며 본인 범행 계획을 눈치챈 것 같다면서 계획이 틀어질 것이 두려웠던 왕리화는 어머니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살해 직전 백발이 된 어머니를 마주하자 고생한 어머니가 불쌍해서 범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소 후 그 범행 계획은 인지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납치 후 인지를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 대상은 다이링이라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왕리화는 다이링의 아버지를 협박해서 돈 3천만 원을 받아낸 후에 흔적이 남을 것이 두려워 야산에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범행 대상에서도 승용차로 납치 후 인지를 협박해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얼굴을 본 인질들이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웠던 그들은 돈을 받은 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의 세 번째 범행 대상이었던 우로프가 납치되면서 인질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검거했을 때 모두 실제 산탄총과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인질범들의 시체는 야산에 던져두었습니다. 왕리화는 2003년부터 2004년 2월까지 세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명 모두 유괴 후 인질로 잡고 합의금을 받은 후 살해한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야산에서 수많은 시신이 발견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2004년 10월 14일 법원은 왕리화와 공범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왕리화가 어렸을 때부터 정신분열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그동안 치료받았던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 기록을 제출하자 왕리화는 갑자기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던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때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왕리화는 재판 내내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었으며 판사를 모독하고 법정에 참석한 사람들을 두리번거리며 쳐다봤습니다. 흡사 정신병자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판사는 수차례 그에게 사죄할 기회를 주었지만 왕리화는 감형을 받기 위해 눈물겨운 미친 사람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리화는 결국 2005년 9월 14일
왕리와는 유괴죄와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끌어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형장으로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 2015년 중국에서 유덕화 주연의 영화 세이빙 마스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서 2021년 8월 18일 영화배우 황정민이 주연한 인질로 다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인질은 스릴러 범죄작으로 제작이 되었고 황정민이 출연한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